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고 저희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어플에 들어가는데 무슨 썸머 페스타인가? 이벤트로 쿠폰을 한 장씩 무료로 줬어요. 그래서 카페라떼 무료로 마실 수 있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득템했죠. 짜잔. 아이 맛있어.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밝죠. 오늘 저희 자녀들 보건소에서 무료 불소 도포를 하고 나서 무료로 가그린도 2리터나 받아왔죠. 인당 500ml씩 받을 수 있어서 그거 받아갖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해버렸네. 진료비 약 6,000원씩 내서 12,000원 내고 하고 왔습니다. 저희 자녀 치아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잊지 마고.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입사와 동시에 은퇴 준비를 해라입니다. 제가 좀 불안한 거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돈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과소비를 초반에 잠깐 입사 때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남편이랑 만나면서 정말 오래 이 남자랑 열심히 잘 살고 싶다. 오래 행복하게. 뭐 그런 가정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들이 많았죠. 뭐 양질의 일자리 50대면 다 밀려나니까 뭐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좀 불안한 요즘 시국에서 저희가 좋게 은퇴를 했는데 그 계기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값이 좀 비쌌어요. 저희 기준에서는요.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 가격이 엄청 싼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비싸 보였고 결국엔 몇 년이 지나서 그 자산은 정확히 2배가 되었죠. 은퇴를 본격적으로 결심을 한 건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저는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어떤 후회냐고 하면 제가 본가에 돈을 좀 많이 들인 것도 후회가 많이 됐고요. 제가 미혼이던 시절에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소비들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의미 없이 소비하지 않고 그냥 최소 예적금으로 무조건 묶어라도 뒀으면 지금의 저희 자산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됐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이 영상은 정말 20대 초반 내지는 고등학생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건 제가 준비를 계속 오래 한 사람이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은퇴 준비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은퇴 생각을 사실 적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 퓨터비나 투자 영상에 계속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나는 계속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은퇴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 계획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님은 은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은퇴 계획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살 때 내가 10만 원을 넣어놓은 게 이게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으면은 얼마가 됐을지 그게 이제 복리로 굴러갔을 때 얼마가 됐을지가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0만 원의 가치가 2배, 3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릴 때 복리랑 단리의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그거는 중학교 때 수학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복리 단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었어요. 복리라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원금에 이자 붙은 거에 거기서 또 이자가 붙는다는 게 복리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리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지려면 이 원금이 정말 커야 되거든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한 5억 원부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1억 원대도 뭐 10%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원에 10%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를 보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도 벌기가 힘든데 1억에서 또 복리로 10%의 수익률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젊을수록 시드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드를 좀 적절하게 잘 불려야 되는데 이 적절하게 불리는 게 일단은 투자 경험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보통 예적금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 계획을 젊을수록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이런 거랑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모아야지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하게 통장으로 처음에는 적금을 들죠. 은행은 무조건 단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정기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금하고 적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적금이 보통 이자가 높죠. 예금이 이율은 낮지만 적금보다 보통 한 1%는 더 받습니다. 1년 단위로 했을 때요. 뭐 이런 간단한 것도 내가 직접 해봐야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10만원, 20만원 모은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건데, 투자할 때 보통 아무거나 집어넣기 마련인데, 내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은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굴려가겠다 라고 하면은 적당한 펀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TDF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죠. 네, TDF라는 펀드를 꾸준하게 사모아가면은 이게 내 은퇴했을 때를 맞춰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격적인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고 굴리기도 힘들고 좀 넣을 만한 게 없을까? 라고 할 때 아주 적당한 펀드죠. TDF. 저희도 TDF 투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는 이 TDF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죠? TDF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통장을 자주 들여다 볼 수가 없고, 들여다 볼 때마다 손해가 나고, 그렇다고 내가 예금으로 또 두기는 싫고, 이런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 펀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잘 굴려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지성 매수에 좋은 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펀드가 되게 좋은 펀드인데 이걸로도 입문하면 되게 좋죠. 그리고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펀드가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ISA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ISA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 ISA를 단순히 3년만 두고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는 약간 시한부적인 계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영상 1화를 찍을 때 ISA 계좌를 반드시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해지를 했지만, 해지를 한 이유는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제가 해지를 한 거예요. 은퇴할 때는 ISA 계좌가 필수로 필요한데 왜 필요한 거죠, 남편님? 일단 ISA를 만들면은 ISA 통장에서 나오는 이득이 엄청 많아요. 어떤 이득이 있죠?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을 만약에 제가 판다고 하면은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은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은 22%의 과세를 매기거든요. 이거는 변함없는 확정 세금이죠. 물론 이게 마이너스 된 주식을 팔면은 없어지긴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돈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난 거는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난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는 건데, 이러면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난 돈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난 거 팔기는 싫고, 수익 난 것 중에서 빼고 싶은데 250만 원 넘으면 과세하니까. 근데 ISA 계좌에서는 일단은 팔아요. 파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원금만 빼는 것도 이것도 세금 안 매겨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 나중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9.9% 과세를 매기죠. 이것도 세금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익 난 거를 개인연금으로 옮기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에 대한 세금을 깎아줍니다.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5.5%로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9.9%를 내야 되는데 네. 5.5%만 내고 내가 개인연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사실 예금도 ISA로 들 수 있어요. 적금 예금도 다 세금 매깁니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TDF를 ISA로 사면 좋다 그랬는데, TDF는 미국, 해외 상관없이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알아서 구성 종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반 계좌로 이걸 사가지고 팔면은 15.4%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많이 뜯겨져 있는 거죠. 이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ISA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에서 매수 매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으니까요. 네,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요. 네. 그래가지고 TDF도 ISA로 하면은 좋습니다. ISA는 무조건 내가 성인이 되면은 만드셔야 되는 계좌예요. 3년이 지나면은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났으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의무 보유 기간 이 3년을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성인이 되면 그냥 바로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맞죠? 예, 만기는 무조건 풀로 하시고요. 맞아요. 만기는 풀로 하되 미리 만들어서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미리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요.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ISA 계좌 없으면 당장 만들라고 시켰거든요. 그 부부 둘 다. 왜? 나중에 내가 ISA라는 계좌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때는 좀 늦어요. 왜 늦냐?
의무 보유 3년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예적금도 사실 1년 이상을 좀 계약하기가 조금 불안하죠. 결혼을 갑자기 해야 된다든지 뭐 내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해지를 해야 되는데 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ISA 계좌는 성인이 되셨다면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미리 만들어 두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적금을 들 거면은 은행에서 ISA를 만드는 거고,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중개형 ISA를 만들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랑 은행에서 만드는 거랑 넣을 수 있는 종목 차이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차이가 있어요. 은행에서 만든 건 아무래도 채권 같은 것만 살 수 있겠죠? 채권도 있을 거고, 신탁형이랑 몇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네, 은행 저희- ISA는. 저희는 무조건 중개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개형 ISA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ISA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저 주식 유튜브인데 예금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금 ISA예요. 그리고 어차피 예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이금융권에서 만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1.4%밖에 세금을 안 될 겁니다. 세금 우대 네. 혜택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돈 3천만 원까지 모으는 거는 일반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은 싸게 세금을 덜 내면서 모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예적금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팁이 될 수 있네요. 굳이 1금융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해보니까 대출도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잘 나옵니다. 아 예, 그렇죠. 금액도 좀 크게 나오고 금리도 생각보다 1금융권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1금융권은 뭔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주택담보대출 일으켰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금액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1,000만 원도 저한테 빌려줄 수가 없대요. 주택에 관련돼서는. 근데 제가 2금융권에 갔거든요. 70%까지 나오니까 해주겠다. 이래서 저는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그때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슬슬 은퇴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 2년 뒤에는 퇴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종목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은퇴 계획은 지금하고 똑같이 가려고 했어요. 은퇴하고서도 제 자산은 안전자산 30%, 그 다음에 성장자산 70%로 구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커버드 콜을 제가 가져가는데 굳이 안전자산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AI하고도 공부를 좀 해봤고, 그 결과 커버드 콜 자체가 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성장자산을 계속 살 수 있다면은 방어 자산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저는 자산을 나스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커버드 콜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나스닥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제가 원래 구성했던 포트폴리오 방어주 30%를 팔고 나스닥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 저희 원래 포트폴리오는 뭐 나스닥, S&P 500, 뭐 버크셔, 구글, XLV 뭐 이렇게 사둔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거의 100% 나스닥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은 커버드 콜로 하시고요. 커버드 콜로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도 하고 남는 돈으로는 추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할 거면 성장주로 빡 하고 현금 흐름으로 받는 거는 현금 흐름으로 딱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남편은 5개로 쪼개져 있죠. 네, 저도 5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리밸런싱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리밸런싱 할 때마다 방어주 또는 S&P 500도 제 기준에서는 방어주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나스닥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장주는 2, 3년 내로 100% 나스닥으로 옮기고요. 현금 흐름은 100% 커버드 콜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 커버드 콜의 종류는 뭐였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다음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요즘에 또 생각나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최근에 운영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상장된 코덱스 200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나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일부 좀 나눠가지고 사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 예. 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떻죠? 얘도 좀 비과세 절세 혜택이 있는 주식인가 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향이 똑같으면 굳이 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액티브 펀드잖아요. 아, 액티브라서 네. 펀드 매니저가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펀드 매니저가 비중을 조정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도 있고. 비중을 보다가 이 액티브라는 친구가 좀 더 괜찮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씩 이 친구로 좀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직 분배금을 아직 한 번도 안 줘가지고. 아, 이번에 상장됐다고 했죠? 네네. 아, 해보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고 알려는 주지만, 네, 어차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 알아서 굴릴 거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너무 정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시죠.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더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끝.